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가 쓴 상투튼 사람들과 함께한 15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언더우드 여사를 들라하라. 어서 오시오. 내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오늘이 굴이 뭐였더라? 아, 그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던데 일부는 언제 한 거요? 할 수 없지. 지난 거니까. 그나저나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야소.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아니 그렇게 기쁜 날이? 맞췄어. 왕비는 경청하였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는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날. 이리 와 보시오.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 우리 조선에서는 설날에 선물을 준다 해서 깜짝 선물을 줄 때 이렇게 외치지. 설프라이즈! 보시오. 설프라이즈! 너무나 많아. 왕비가 직접 타고 다녔던 가마 안에는 약간의 장막, 돗자리, 옷감 뭉치 그리고 조선에서 생산한 흥미롭고 진귀한 것들과 함께 엄청난 양의 계란, 꿩, 생선, 밤, 대추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아이쿠. 자. 받으세요. 아이쿠. 이런. 서프라이즈! 이것이 NG라면서요, 영어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후 언더우드 부인은 왕실을 위해 이것을 선물한다. 어머나. 크리스마스 아이고. 이것이 말로만 듣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요. 너무나 아름답소. 어머나 반짝반짝. 너를 정이품송에 봉하노라. 언더우드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은 언더우드. 나는 언더우드. 설프라이즈. 1894년 12월 궁궐에 등장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역사 전월 그날, 오늘은 조선 왕실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인데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아주 하계회 잘 봤습니다. 설프라이즈. 아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역대 최부실 명성황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그 꽁프 장면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서 이제 명성황후가 언더우드 부인을 궁으로 불렀던 모습을 이제 재현한 것인데요. 그게 그 명성황후가 그 시에 당하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895년 10월 8일이 을미사변이니까 이게 지금 94년 크리스마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명성황후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크리스마스였겠네요. 그런 거죠.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였네. 조선하면 일단 네. 천주교 박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명성황후 시대에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가 있었다니까 정말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네. 생각보다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1882년에 미국과 수호통상 조약을 맺은 다음에 외교관들과 함께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탄절 문화가 같이 전파됩니다. 처음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선교사죠.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요거 이후에도 크리스마스 문화가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등장을 해요. 독립신문 1897년 12월 23일 기사 원문인데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에 제일 가는 명절로 아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판을 아니할 터이요. 출근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법정 공휴일은 아니었을 텐데. 재밌다. 근데 정말 조선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네. 크리스마스 휴가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이거 처음 알았어요. 게다가 당당해요. 마지막에 그리들 아시오. 그리들 반가웠다니까 그리들 아시오.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트리를 세우고 그리고 나무에 있는 과자 봉지들을 달아서 그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두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낯선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선인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크리스마스 당일에 저희 선물 주잖아요, 교회에서. 주죠. 조그맣게. 그거 받으려고 갔다가 한 2주 뭐 마지못해 더 교회 좀 다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빨간 양말 플라스틱 모양이 있었어요. 그 안에 과자들 넣어가지고 나눠줬던 그래요?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역시 서울 사람들은 다르군요. 그러면. 전 시골 그 교회 가니까 늘 주는 게 똑같죠. 찹쌀떡 2개랑 귤 1개. 그러더니 이제 군대를 가서 최전방에 갔더니만 그게 딱 반응 변했어요. 네. 초코파이 2개랑 오렌지 주스 2개. 저도 사실 했던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보게 되면 씨를 막 맞아요. 모았던 크리스마스 씨. 네, 그렇죠. 학교에서 뭐 하려면 막 살게 막 하고 했던 많이 해보셨죠? 다들 근데 이제 애들이라 이게 우표인 줄 알고 이렇게 카드에다 실만 붙여가지고 그냥 보내고 나중에 반송되고 맞아요. 나중에 계약돼서 봄인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카드 그때 나눠줘요. 정말 쓸데없는 애들이 크리스마스 얘기하니까 즐겁다. 갑자기 입술에 씨를 넣고 즐거운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잘하시지? 추억 소환 겸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오호. 역시 짜자잔. 짜자잔. 승리의 문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은 이 숭례문을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발행 연도가 1932년에서 33년으로 나오네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입니까?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의사기도 했고 선교사기도 했었던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좀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 무슨 비밀이 있냐? 네. 원래 셔우드 홀이 최초로 구상했던 건 이 숭례문 그림이 아닙니다. 짜잔! 원래 아니 놀랍게도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이 근데 그 뭔지 시대에-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그분? 그 시대에 거북선이라는 거는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처음 도안은 저 거북선이 질병을 향해서 뭔가를 딱 대포를 쏘는 것 같은 질병 퇴치 뭐 네, 이런. 퇴치 네, 이런 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거북선에다가 이걸 가지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이 일본 침략자를 물리쳤다라는 설명까지 붙여놔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총독부에서 당연하죠. 네, 이거를 반대했겠죠. 그래서 무산되어서 질병 취급한 건데 지금 동급이야. 질병과 일제가 동급이에요. 네, 그래서 저렇게 네. 그 숭례문이 그 등장하게 된 이런 아주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했죠? 셔우드 홀? 셔우드 홀. 네. 그분이 보니까 정말 노골적 항의 표시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거의 고의적인 것 같은데 뭔가 무산됐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통쾌하네요. 우리 2019년에는 한번 거북선으로 크리스마스 실 한번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때를 좀 상기하면서. 의미 있네요, 그렇죠? 네. 당장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내년이 또 3.1운동 100주년이라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건의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일본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정부의 유감을 표시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이럴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러거나 말고. 말거나. 그럼요. 그나저나 그 조선 정부가 천주교 신부들을 탄압한 병인 박해 이게 1866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년도 뭐 별로 안 된 지금 시간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조선 왕실에서 이제는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볼 수 있게 된 건지. 조선의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전파된 이유 뭘까요? 그 중심에는 갑신정변이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는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칼로 난자했다. 크게 베인 상처만 10여 군데. 가망 없던 민영익을 치료한 이는 서양 선교사 알렌이었다. 알렌의 수술과 간호로 민영익은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고종은 민영익을 살려낸 서양 의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야
알렌이란 분이 거의 조선의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었어요. 그 사람 지금 살려낸 거예요. 그 칼에 10군데를 지금 배웠는데 살려냈습니다. 신의 손. 신의 손. 알렌. 자, 알렌. 이분이 신의 손입니다. 네. 알렌은 1884년 9월 20일 이때 이제 인천에 도착했던 우리나라로 왔었던 최초의 상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만주나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거나 몇 달 왔다 가거나 했는데 이분은 이제 아예 왔던 최초의 상주 선교사고요. 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이 병인박해 같은 천주교 박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나 선교사야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고요.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사도 알렌을 이제 공사관에 소속된 의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고 고종한테도 이제 의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좀 하게 됐죠. 근데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과다출혈을 해서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당시 의사가 다 한의사들이잖아요. 한의사가 14명이나 동원이 되어서 지혈을 하는데 지혈이 안 됐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상처 하나당 한 분 이상씩 달라붙은 건데도 어려웠나 보네요, 좀 지혈이. 한의학은 이 외과 치료에는 약점이 있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혈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알렌이 나타나서 정말 이 자상 찢어진 상처를 이제 꿰매서 봉합을 하고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야, 특히 고종은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살렸으니까 정말 놀랐을 거예요. 네. 고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렌에게 당신은 미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극찬을 한 거죠. 그 당시 갑신정변 때만 하더라도 이 포교 활동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서양 의술의 위력 그리고 고종 입장에선 다른 열강보다는 미국이란 나라에 조금 더 그래도 좀 믿을만하고 또 기대가 있었던 건데 믿을만하고 기대가 있던 나라 출신의 선교사가 와서 이런 활동을 해주니 고종이 그 다음부터 뭐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포교를 허락해 준 건 아니고요. 그냥 포교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죠. 당시 왕실에서 미국인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준비하셨군요. 예, 많이 준비하고. 기대가 됩니다. 예. 막 저기 길이 열려. 뭔데? 저거 진짜인가 봐. 아, 저거였어? 야, 준비를 굉장히 했어요.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준비를? 아, 우리 박진영 교수님의 클래스가 이 정도입니다. 남의 집 대문을 뜯어가는데. 진짜. 와, 이미 안 다물어져. 대문인데요. 대문인데요. 대문입니다, 저게. 네. 친절한 교수님입니다. 기초부터 알려주잖아요. 당시 민가에서 보면 이렇게 대문에다가 이런 그림을 붙여놓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예. 예. 고양이 그림 같은데. 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죠. 뭐 쥐야 뭐 좀 물러나라 뭐 이런 뜻으로 붙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거의 이제 맞추신 건데요. 아. 근데 뭔가를 쫓아낸다라는 의미는 맞는데, 근데 그 뭔가가 좀 말씀하신 것보다 덩치가 훨씬 큰 애가 이제 나옵니다. 호랑이인데요? 아니, 자, 이게 반대겠죠. 아니, 박 교수님, 고양이가 이게.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는다고요? 호랑이가 고양이를 잡아야지. 예, 이거 약간 NG 같은데요. 순서 바뀐 거 아니에요? 옛날에 비디오 볼 때요. 앞에 호황과 마마가 옛날에는 가장 무서웠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그렇죠. 그런 공익 광고로 시작했던 거 많이 보셨죠? 예, 비디오 예. 테이프에. 근데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를 이제 호환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호랑이가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제 잡아먹을 때 그 고통에 비유해서 그 병의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걸 호열자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콜레라라고 하는 건데요. 1821년에 조선에도 수십만 명이 이제 그 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옛날 괴질이라고도 그랬죠. 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병을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괴질이라고 네. 알 수 없는 병, 괴질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쥐가 발가락을 물으면 그 발가락 문대를 통해서 쥐 귀신이 들어가서 다리에 이제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고 또 복부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게 된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콜레라를 쥐통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쥐를
몰아내기 위한 의미에서 이제 고양이를 붙여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놔도 이제 콜레라가 잘 진정이 되지 않겠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뭘 이용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약을 쓰거나 뭔가. 저기 또 이게 뭐야? 네, 이렇게 황소를 대문 앞에 황소머리. 내놓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황소 자체를 황소를 아니 황소 머리를. 진짜 황소. 예, 예. 진짜 황소 머리를요? 예, 예, 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왜 소 머리를 우리 속담에 소 뒷발에 쥐잡는다. 그래. 황소가 쥐를 잡지. 그런데 그 콜레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통치자였던 왕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돌아가게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에게 있어서 또 이런 전염병 퇴치라고 하는 것은 식은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알렌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고 고종은 바로 알렌의 건의를 받아서 1885년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병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제중원이 설치되고 나서 이듬해 1886년에 다시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콜레라 예방이나 퇴치에 있어서 성과들을 또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조선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가장 먼저 의료,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가장 중요하게는 이 두 가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제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선교사 학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볼게요. 봐야죠. 네. 네. 뭐 이거는 보시다시피 그 지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지도인데요. 예. 근데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요. 네. 여기 요렇게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어딘지 잘 안 보이시죠? 네. 예, 예. 제가 좀 키워 볼게요.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키운 거예요, 제가. 어머나, 어머나. 오, 철저한 수동이네요. 커졌어. 두 손 두고 뒤틀고 아날로그가 정말 저렇게 절묘하게 만나는 덕수궁. 잘 보이시죠, 이제? 네. 너무 잘 보이네. 여기 덕수궁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얘가 정동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그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세워진 게 바로 이제 배재학당인데요. 그 배재학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요. 네. 여기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죠? 이거 키울 수가 없어. 혹시 길치세요? 아니요. 그건 여기다. 예, 그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인데요. 배재학당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을 고종이 직접 지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현판까지 써서 하사했다 그러는데 인재를 배양한다. 그래서 배재학교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익서원이 없어진 이후에 왕이 내려준 최초의 사익 학교인 셈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근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선교사로서 왔던 그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인데요.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예, 이화학당은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이화여대의 전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이화여고가 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이제 배재나 이화학당은 전부 다 감리교계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장로교 쪽에서도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목사가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는 처음에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학교인데요. 나중에 이게 경신학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경신학교가 그 대학부 설립 인가를 받아서 탄생했던 것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이윤석 씨를 배출한 학교, 네, 바로 연세대학교. 그래서 그 기념으로다가 그 이윤석 씨가 이 경신학교의 초창기 아니, 위치를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아니, 제가 저기 신촌에 학교가 있을 때 그때 다닌 세대라 아마 저보다 선배인 최원정 씨가 제가 선배라고요? 오빠 왜 그래?
오빠가 하셔야죠. 정동 때는 네. 저는 어딘지는 요 근처 어디 아닐까요? 항상 그 이화와 이렇게 근처에 있었습니까? 요 어디? 아, 예. 제가 그러면 그냥 할게요. 그 처음에 고아원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화학당 옆에 이렇게 고아원, 그 언더우드 학당이 세워졌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선교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그 애니 앨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가 세웠던 게 바로 정동 여학당인데요. 이거는 바로 여기. 근데 이렇게 정동 지역에 학교들만 들어섰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나 아니면 병원들도 많이 들어서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도대체 정동에 학교니 교회니 병원 등등 건물들이 이렇게 다 들어서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뭐가 또 있었어요. 신기하시다. 여기 바로 미국 공사관이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미국 공사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공사관 입장에서도 자국민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사관과 그 선교사들이 이웃해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때 세워진 학교들이 지금까지 다 지금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고마운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제국주의 수탈의 상징이 아닌 그야말로 이제 인류애를 실천하는 곳들이잖아요. 학교나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그 근대 교육 현장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고 하는데 심영환 작가가 준비하셨어요? 네, 여기 학사모를 쓰고 오늘 졸업을 맞은 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물들이고요. 졸업식 날이었던 1908년 6월 3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인 의사들이 탄생한 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의미 있는 사진이다. 예. 또 이제 제가 그 대한민국 대표 환자로서 네. 최초의 의사들을 만나니까 막 건강해지는 것 같고 신기하고 네. 너무 반갑네요. 1886년 제중원 내에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고요. 네. 이후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세브란스 의학당으로 바뀌게 이제 되는 거고요. 7명의 1회 졸업생을 드디어 배출하게 된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이제 의술 개혁 인허장 1번부터 7번까지 네. 번호를 딱 부여하게 되고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당시에 고종이 이제 이 허가장을 부여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면허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바로 이 남자가 이 졸업식장에서 참여를 했었던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저분들 아까 그 의사님들 말이에요. 정말 마냥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그렇죠. 좀 찝찝한 그런 느낌. 예, 뭐 기뻐해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이 있었겠네요. 기분이 좀 묘하죠. 예, 의미가 묘하네요. 있고 보람도 있는데 한편에서 너무 씁쓸한. 그렇죠. 나라가 아픈 거니까 지금. 여기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죠. 가운데 있는 인물이 당시 외과 교수였었던 허스트 박사입니다. 선교사기도 했고요. 의사로서 이제 한국에 왔던 인물이고요. 이 허스트 박사하고 당시에 1회 졸업생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이서 함께 했었던 수술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저분이 박서양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박서양 같은 인물은 이미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환자들을 치료해서요. 그런 얘기가 이제 대한매일 신보에도 이제 게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라는 게 이미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퍼져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부터가 서양이네요. 그래서 저 박서양이 이제 백정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아요. 그 박서양의 아버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관민공동회 시절에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백정이면은 조선 시대 정말 최하층에 취급받던 계층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됐다고 하니까 요즘 표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해낸 그야말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네요. 네. 예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면 평생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졸업한 저 7명 가운데 5명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만주, 네.
간도 이런 데에 가서 일단 독립군을 치료해주고 거기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병원이 연락의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원에서 번 돈을 모아서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또 전달을 해요. 저 박서양도 일송정 바로 옆에 용정에 가서 구세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차리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나라를 고치는 의사가 된 거죠. 그러네. 지금 전율이 느껴집니다. 네. 그 선구자의, 선각자의, 애국자의 의사까지 드디어. 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의사, 지식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 그 시대의 소명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 네. 이런 모습을 몸소 보여주죠. 진짜 의사시네요. 그렇죠.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 의사. 1903년 미군이 하는 낯선 공놀이에 호기심을 보이는 조선 청년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미국인 선교사 필립 질레트다. 그는 미국에서 장비를 들여와 청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뒤 황성 YMCA를 창단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단이었다. 대한제국이 세계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시기 온 자가는 낯선 서양 스포츠 야구의 열기에 빠져들게 된다. 와, 선교사들이 정말 다양한 문물을 전해줬군요. 야구까지. 근데 이 야구가 말이죠, 이게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장비부터가 일단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구장도 막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무렵에 정말 야구가 들어왔다는 거 또 신기합니다. 신기하네요. 저 소개된 필립 질레트는 선교사인데 전직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네, 한국 YMCA 창설자로 임명돼서 왔는데 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야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되게 교육, 의료 이런 걸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스포츠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03년에 황성 YMCA 야구단 이걸 창설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구 사랑이 그 참 유난하긴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있었던 거네요. 근데 그 보니까 이익주 교수님은 야구의 세계를 좀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직 야구 선수 아닙니까? 그래, 좀 보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명한데 서울대 야구 팀을 만든 원년 멤버죠. 아, 그래요? 네, 많이들 안 믿으셔서요. 예. 제가 이걸 아주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이 1981년도에 네? 선수 뭐예요, 저게? 이게 선수증이죠. 선수증. 교수님 포지션은 뭐였어요? 저는 이제 동네 야구니까 누구나 선망하는 이제 투수. 투수셨어요. 여기 유명한 팀이잖아요. 네. 언제 1승할 것인가가 최고의 관심, 전 국민의 관심이었던 팀인데. 네. 한번 1승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야구부에 1패를 한 그 팀이 굉장한 그 수모를 당했죠. 그 당시에도 야구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을 보면 12월에도 한겨울에도 야구를 했고요. 이게 이제 질레트가 남긴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저 모습처럼 줄을 서서 이제 그 경기장에 모여서 이렇게 야구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네. 저게 지금 다 곰방대 아니에요? 쟤 혹시? 너무 웃긴다. 아니 요즘 그 야구장에서 치맥 먹듯이. 먹듯이. 그때는 곰방대가 기본이었던 것 같고. 공방대 두 개로 딱딱 쳐요? 땅땅 땅땅. 근데 이렇게 야구가 유입되고 있던 시기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YMCA 야구단이 가장 열심히 싸웠던 상대가 누구냐 하면 이제 일본 야구팀이었다라는 거죠. 한일전. 오. 저도 그 뭐 살짝 기록을 보니까 그 포수 허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선수들한테 서약서를 받았대요. 일본과 싸울 땐 죽어도 이겨야 한다. 다 서약해라. 정말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스포츠잖아요. 승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겼어요, 졌어요? 어떻게 지금 전적이. 1912년 네. 첫 원정에서 안타깝게도 1승 1무 5패를 기록했습니다. 아유,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게 그 당시에 우리 1승 1무.
상당히 어떤 전력 차이가 났을 텐데 1승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였어요. 실제로 이게 한 시기로 따지면 30년 정도 일본이 앞서고 있었고 이 당시 원정 때는 당시 일본의 최강팀이었던 와세다 팀이라는 팀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로 그래도 1승을 했다는 거 혹은 1무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아유.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 질레트가 일제 식민 통치에 맞서다가 1913년에 총독부로부터 추방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추방되는데 그것과 함께 저 야구단이 해체돼요. 어허. 방금 추방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베이그에 특사로 갔다가 조선에 돌아오지 못한 헐버트. 헐버트도 감리교회 선교사 중 한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분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교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근대 교육에 종사하면서 한국에 온 지 단 3년 만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된 서양식 교과서 3인필지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 3년 안에 배우기도 힘든데 교과서를 그 한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굉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자, 그런데 저도 오늘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네. 많이 보던 네. 단어인데. 저 문보다 작지만 이게 사실은 문보다 큰 탑입니다. 네. 이 탑 참 특이해요. 네. 이런 탑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탑하고 좀 다른 점이 눈에 띄세요? 그냥 길다는 거, 아름답죠. 크다는 거. 아름답고. 네, 되게 우리나라 탑들 보면 석가탑 같은 3층,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모두 홀수인데 아하. 이 탑은 짝수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개 이 탑들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든 탑입니다. 굉장히 많은 조각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부처, 나한, 보살, 신중, 불교 세계의 모든 주인공들이 여기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탑 하나가 그야말로 하나의 부처님의 세계가 되는 거죠. 교수님 이 탑이 뭐예요? 이 탑 이름을 제가 얘기를 안 했죠. 네. 이 탑이 정식 이름이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인데 개성에 있지를 않고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그것도 바깥에 있지를 않고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는데요. 1907년에 순종이 즉위하기 직전에 결혼을 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다나카 미스야키라는 사람이 축하 사절로 와요. 이 사람이 다녀가는 길에 개성에 있는 이 탑을 무단으로 해체해서 싣고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이게 얼마나 큰데 거기 국립중앙박물관 보면 거의 천장에 닿을 때 3층까지 이렇게 있던데 그거를 해체해서 가져갔다고. 네. 아니 보통 결혼식이 오면 축의금 밀리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뭐 역대급 도둑질이고. 근데 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헐버트가 네.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개성으로 바로 달려가서 어허. 목격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나 현장 취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석탑의 파편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마차 싣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자국 같은 것들을 다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영국 언론인이었던 베델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딱 폭로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무슨 그 추적 60분 보는 거 같네요. 제목은 사라진 석탑의 비밀. 그래서 뭐 바로 돌려받아요? 어떻게 되죠? 그럴 리가 없죠. 일본은 발뺌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헐버트가 일본의 영문신문, 저펜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사실을 폭로하고 또 미국의 뉴욕 포스트 여기에도 폭로하고 심지어는 헐버트가 헤이그에 밀사로 갔었잖아요. 헤이그 현지 신문에다가도 이 사실을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내외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까 일본이 결국 12년 만에 이걸 내놔요. 그래서 1918년에 석탑을 가지고 오는데 해방을 맞이해서 1960년에야 이걸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게 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다 아는 거 있죠. 왜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교장갑 의궤 돌아오는데 145년 걸렸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또 완전 돌아온 것도 아니고 볼 수도 임대 없죠. 그러니까요. 형식으로 말이죠. 네. 그때 정말
헐버트가 나서 주지 않았다면 과연 저 경천사 10층 석탑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무튼 헐버트의 그 한국 사랑에 진짜 그렇죠. 네, 좀 목이 메는 그런 심정인데 그건 보통의 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선교사들이 포교를 위해서 전국을 많이 다녔고 네. 이 조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부 관찰자이면서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게일이 약 10년 정도 한반도를 돌면서 이 책을 냈고 그 기록이 좀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해봤는데 과연 낯선 땅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한번 좀 맞춰보는 시간. 조선의 주인은 땡땡이다. 너무 쉽죠, 저거는. 조선의 주인은 양반이다. 뭐 바로 맞춰보실 수 있어요? 왕. 왕. 자, 그러면 힌트를 한번 좀 드릴게요. 밑에 이거 좀 보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이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근데 흐름상 저 정도 문맥이면 민족 내지 백성 정도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느낌에. 문맥이 그래요. 딱 그거예요. 백성. 백성이네. 백성. 이게 무슨 상놈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요? 술 영어로 모셔도- 쿨리. 쿨리. 쿨리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노동자를 그렇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말인데 힘들고자 힘력자 고력 이거를 쿨리라고 읽고 근데 저 게일한테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게일이 한국에 와서 동해안을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울에 전보를 쳐서 돈 100달러를 보내달라. 정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상놈이 종이로 둘둘 말아가지고 100달러를 가지고 동해안까지 온 겁니다. 사흘 만에 와요.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니까 하루에 100km를 달려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때 심부름값이 한 1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정말 그 100배가 되는 돈을 열심히 달려가서 전달을 해준 거죠. 정말 도망갔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게일은 조선의 상놈이 신의가 있다. 서양 사람보다 낫다. 이래서 저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상놈이란 말은 원래는 조선의 상민, 네. 일상사자, 백성민자. 이제 보통 평민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이제 양반이 많아지면서 상놈, 상껏 이렇게 불리던 거죠. 그러니까 게일이 본 것은 조선의 천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민중을 본 겁니다. 민중의 그 정직함 이걸 보고 저런 평가를 하고 존경을 표시한 거죠. 그동안은 그 42점 몇 킬로 뛰고 한동안 졌던 마라톤 병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선의 상민을 그러네. 300킬로를. 근데 그 게일은 이렇게 존경을 표하기도 했지만 근데 일반 서양인들의 인식을 봤을 때는 사실 조선은 문명화시켜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1880년대 이래로 이제 서양인들이 조선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간행을 했는데요. 그 간행된 책들의 제목을 보면 금단의 땅이라든가 음둔의 나라 그리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 등등이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이미지 표현들의 배경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조선은 세계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도태된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은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또 헐버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요? 또 이 통념을 깨는데 조선인들은 웅크리고 숨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 조선의 모습을 보면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라고 비판하고요. 특히 뭘 갖고 지적을 하냐면 조선할 때 그 선자가 이제 고을 선자잖아요. 네. 근데 그 선자를 굳이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오역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선자를 빛나는 아름다움 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뜻밖이네요. 뜻밖이다, 의도적 이거. 오역이다. 네. 우리는 지금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자랑스러워까지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나라를 홍보하는 문구도 잘 지어야 돼요. 또 이후에는 왜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또 외국에서는 뭔가 다사다난한 매일 막 사고가 터지는 나라를 이렇게 인식한다면서요. 아까 우리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갔어요. 해석을 잘했네요. 빛나는 그 빛나는 아름다움. 근데 실제로 선교사들 문헌을 읽어보면 네. 조선은 잠자고 있고 일본은 깨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일부 서양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조선의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독자성 그리고 잠재의 역량이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더우드 부인 있잖아요. 네. 그 회고록 글을 보면 조선인들과 사귄 지 한 해 만에 생각과는 거의 정반대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재능과 수준, 높은 지성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무지한 관찰자에게는 아마도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겠으나 잘 닦기만 하면 구세주의 왕관에 박힌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회고록의 마무리 이런 글을 딱 나와요. 빛나는이란 표현이 계속 나오는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선교사들이 입국한 시기가 이제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좀 국내외 정세에 이들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러일 전쟁 이후로는 이제 일본의 이 침략이 점점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고종의 미국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져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좀 갑자기 또 불길해지는데 그만큼 또 기대를 건 게 미국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근대사를 해오면서 미국의 속내를 좀 들여다봤잖아요. 네. 항상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 동떨어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실제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국내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냈던 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뭐뭐라고 하면서 문관 출신의 이토 통감이 한국에 파견됨에 따라 상황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쭉 가고 있죠. 일단 첫 번째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저 방해가 딱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사악한, 이토- 노회한, 노회한. 음흉한 이런 나쁜 이미지를 앞에 담았을 것 같아요. 표리부동한 이런 것들. 진짜 표리부동하거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예요? 뛰어난 뛰어난 능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거 야, 그러면 그 이후에 한국에 파견됐는데 상황이 그럼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 통감. 그럼 일단 요 두 번째 것부터 한번 떼볼게요. 저 이거 봐. 맞네. 한국판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가고 있어. 점점 어떡해. 희한하게 가고 있죠, 예, 스토리가. 네. 이 말이 사실 진짜 충격적이죠. 이 말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우리 여태까지 지금 좋은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진정성이. 이제 어우. 선교사니까 네. 일단 뭐 조선이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것보다도 선교 사역만 방해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괜찮다라는 또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해요. 섭섭해요. 지금까지 그래도 네. 박수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조선은 계속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언제나 미국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내정 불간섭, 조선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내려요. 이때 소수의 선교사들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조선을 돕는 활동을 했지만 실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의 지침에 따라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상황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교사로서 그 본분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또 정당화를 했겠죠. 단테의 신곡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 격변기에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게 무기인이 찬성보다 더 나쁘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특히 일본의 침략 행위는 네. 기독교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모든 선교사가 그런 태도를 취했었다라고는 또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헐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거중 조정을 통해서 한국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즈벨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기주의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그 질레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제 조선에 대한 통치의 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다가 이제 추방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거고요. 모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신 분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땅에 또 묻히기를 희망하셨던 분들, 이게 어찌 보면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도 싶고, 또 약간 또 서운한 또 미국의 선교사 모습도 오늘 좀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이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선교사분들한테도 양가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고맙고 기쁘면서도 약간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신의 일을 하는 어떤 사명감과 진심만큼은 저는 뭐 의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과 본국과 천국 모두를 위해서 아마 일했을 것이다. 다만 인간이라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선교사들의 사실 좋은 측면 위주로 많이 봤는데 어찌됐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봤었을 때 오늘 얘기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들이 과연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안 했던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선교사들이 와서 지나치게 뭐 재산을 탐닉했다라든지 네. 많은 무리를 일으켰다라든지 그런 또 일제 협력했다라든지는 분명히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기억할 건 기억하고, 아까 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제라든가 경신이라든가 아니면 이화 이런 학교들에서 결국에는 이승만이라든가 안창호 아니면 유관순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배출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동 교회 청년회 이제 김구가 참가하고 있던 곳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비밀 결사로서 신민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요람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응달과 양달이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종교, 정치 떠나서 그 슬펐던 시절에 그 선교사들마저 없었다면 그래요. 우리 근대사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만큼 네. 지금 우리는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처지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를 도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마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이 우리에게 서운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불만을 갖는 이런 선교사들의 행태를 답습하게 되는 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 이것이 100년 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강.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러니까 뭐 열강과 제국주의 논리가 아닌 그야말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정말 실천한 그 일부 선교사들은 우리에게는 좀 든든한 지원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기억은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